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2일 화요일 저녁 8시 35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낙폭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 아직까지는 가볍게 웃어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경계는 좀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던 내용 복습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도 좀 같이 볼까 하는데요. 일단 가볍게 어제 저녁에 했던 내용들 좀 복습을 좀 하자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강한 거는 기술적인 요인이 좀 강하다고요. 투기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올라간다. 이런 논리가 사실 지금 시장 상승의 주된 논리죠.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런 기술적인 논리가 시장 상승의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분위기, 추세.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오른다. 지난 일주일 전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오른다.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호재도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괜찮다라는 게 이런 거를 정당화하고 있죠. 또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도 지금 시장의 상승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의 설명력은 좀 낮은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 투기적인 부분이 사실 지금 시장 상승의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혹은 투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장의 상승이 좀 너무 과하다, 쏠림이 심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시장 상승의 발목을 좀 크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 두 가지를 어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빅테크 종목들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종목들을 메가 세븐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S&P 지수에서 35%가 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되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S&P 지수에서 이런 7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넘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장의 쏠림이 심하다라는 거죠. 시장이 오버슈팅이 그러니까 시장의 오버슈팅 혹은 과열됐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거 중에 또 하나가 그 FMS 서베이 FMS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서베이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BOFA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냐를 조사를 했는데 가장 최근 조사값이 3.9라고 합니다. 현금 비중이 3.9밖에 안 된대요.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 계속 사줘야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미 주식을 다 사서 더 이상 이제 살 돈이 없거나 앞으로 더 이상 주식을 살 사람이 없다면은 주식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주식은 하락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건데, 아무튼 펀드 매니저, 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를 조사한 건데 펀드 매니저들 대부분이 현금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면은 추가로 더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힘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오히려 하락 전환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투기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과열되면서 시장이 자빠지는 어떤 또 핑계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죠.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물가 지표 같은 거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표는 이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제 내용을 좀 복습한 거고, 어제 사실 1, 2번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이 1, 2번을 너무 자료도 안 보여드리고 좀 대충 넘어간 것 같아서 오늘 이와 관련된 자료 좀 한두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쏠림이 너무 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죠. 하여튼 근데 참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S&P나 나스닥이나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이런 자료들은 앞으로 시장이 잠재적으로 아래쪽으로 꺾이거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그런 위험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보고 이렇기 때문에
뭐 현금 비중이 3.9%이기 때문에 혹은 뭐 이런 빅테크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난 주식시장을 하방 베팅을 지금 당장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좀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을 하방 베팅을 한다, 뭐 아니면 뭐 주식을 뭐 매수한다, 매도한다의 이런 구체적인 그 타이밍이나 기준 같은 거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의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저항을 돌파한 척 했다. 그러니까 나는 매수한다. 강한 매수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매수한다.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혹은 강력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다. 이거는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하방 베팅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잠재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잠재적으로 지표들이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난 미리 하방 베팅을 한다. 미리. 이런 거는 좀 이제 실전 투자에서는 조금 부적합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거 자료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것들인데 좀 보자면은 여기 써있죠. 메가 7 종목들의 비중이 S&P 지수에서 현재 35% 가까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35% 가까이가 됐을 때 항상 이 35에서 이 비중이 떨어졌었다라는 거. 근데 물론 이게 35%에서 이 비중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그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주도주가 이 메가 7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7개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주도주기 때문에 얘네의 비중이 S&P 지수에서 떨어진다라는 거는 시장 전체가 하락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가 반드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을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죠? 이 종목들의 이 7종목의 비중이 S&P 지수에서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주도주들의 힘이 좀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죠? 시장이 하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주도주들이 약세를 보이더라도 시장이 하락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주도주가 빠지는 만큼 소외됐던 종목들이 확 올라오면 되는데, 근데 아무튼 오랫동안 주식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주도주의 힘이 빠지면서 그렇게 강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거는 사실 쉽게 구경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게 35%를 찍으면은 그 이상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더 올라가기 좀 어려웠던 경향이 있다라는 거 하나 좀 데이터를 봤고요. 또 하나 좀 더 보자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펀드 매니저 설문 FMS를 보면은 현금 비중이 3.5일 때, 3.6일 때, 3.7일 때, 3.8일 때, 3.9일 때, 4.0일 때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준 데이터인데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현금 비중이 3.5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모두가 주식을 사가지고 현금 비중이 3.5%밖에 안 됐을 때는 일주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주식시장의 성과가 이렇게 안 좋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식을 샀을 때는 오히려 채권의 성과가 더 좋게 나타난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확률이 어떻다? 확률이 무섭다라는 거. 확률이 100%에 가깝다. 특히 3.7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3.7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타날 확률이 100%다. 이런 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주식의 기준은 뭘 했냐면 MSCI, ACWI 요거를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미국 국채, 국채는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 어쨌든 근데 지금은 현금 비중이 3.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 4.0 이하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벌써 여기 그죠? 어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좀 경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주식시장의 이 강세장, 이건 아직 끝나진 않았다.
아직까진 강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좀 전에 두 가지 이거를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는 잠재적인 겁니다. 잠재적인 악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한다는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물가지표가 중요합니다. 그죠? 코어 CPI, CPI, 물가지표가 중요합니다. 금리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좋게 나오면은 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좀 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안 좋게 나오면은 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참 안 보여드렸던 것 같네요. 좀 전에 FMS에서 캐시 비율, 현금 비율을 좀 보여드린 그 현금 비율 데이터 보여드렸었죠. 그와 관련된 데이터이긴 한데 요거 이제 포브스 기사입니다. 그래서 포브스 기사에서 올라온 한 글이긴 한데 어떤 내용만 좀 보시면 되냐면은 최근에 보고서에서 3.9%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현금 비중이요. BOFA에 따르면 이거는 매도 신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움직임을 좀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2022년, 23년 나스닥입니다. 그죠? 나스닥인데 당시 현금 비중이 3.9%까지 갔었을 때 그 뒤로 이렇게 성과가 안 좋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S&P 지수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S&P 지수에서 현금 비중이 3.9였을 때의 반응, 현금 비중이 3.5였을 때의 반응, 그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이렇게 낮아지면은 주식시장의 상승이 탄력이 둔화가 되고 그러다가 하락으로 전환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죠? 참고로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이 아니고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9라고 합니다. 3.9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사례를 보면은 3.9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탄력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 증시 기준으로. 물론 뭐 계속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사례가 이랬었구나. 한번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그죠? 현금 비중이 3.9였는데 당장 자빠진 게 아니에요. 그죠? 3.9를 찍고 나서 주봉이니까, 이것도 위클리니까 주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주, 그러니까 거의 뭐 9주니까 뭐 거의 두 달이 넘게 위에서 횡보를 하다가 마지못해 자빠진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잠재적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이 이렇게 낮아져 버리면은 주식시장의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큰 하락도 올 수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 하여튼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좀 중요할 수 있다. 오늘 밤 물가지표 때문에 당장 주식시장이 하락 전환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 있는데 아무튼 좀 경계하자 이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 기술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나스닥입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빨간색 선이 중요하다. 저항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이 시가, 그죠? 이 음봉의 시가, 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음봉의 종가, 하여튼 시가와 종가가 저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위쪽에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은 또 레벨업이라 말씀드렸죠. 레벨업을 살짝 턱걸이로 했다가 어제 저녁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이 여기인데 이 고점을 높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나스닥이 지금 아직 이 박스를 돌파한 척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스에 갇히거나 혹은 이렇게 쌍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는 아직 강하다고요. 그죠? 미국 증시 매우 강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하방 베팅을 내가 굳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자리, 여기 그죠? 이런 마디 가격,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지 어떤 하방 베팅이 조금 안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5일선도 안 깼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미국 증시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다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모습들이 지금 시장이 좀 과열됐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것이긴 하죠. 조금 과열됐으나 과열됐다라고 해서 바로 그게
극심하게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쌍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건강 상황은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건강 상황이 좋으니까 뭐예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이거는 S&P 지수입니다. S&P는 나스닥보다 조금 더 뚜렷한 그 어떤 쌍고점 형성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아직 강하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분명히 나스닥에 비해서 이 고점의 높이가 좀 다르긴 하죠. 물론 이 중요한 하락은 7월 31일의 하락을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7월 28일부터 S&P 지수는 좀 이 부진함이 시작된 거거든요. 7월 28일 월요일의 시가가 좀 중요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터치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스닥보다는 조금 힘이 빠지는 겁니다. 쌍고점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냄새는 나는 거죠. 물론 아직 5일선도 안 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됐고 좀 경계는 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러셀 지수는 이미 그죠? 그 힘이 좀 명확하게 더 빠지는 모습이고, 그죠? 물론 뭐 고점을 이렇게 한 번씩 여기 이런 데서 높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점의 높이가 벌써 그죠? 좀 벌써 많이 낮죠. 맨 처음 봤던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 이게 지난번 전고점, 그리고 어쨌든 종가와 시가가 뭐 이런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S&P 러셀보다는 나스닥이 강하긴 강합니다. 그죠? 얘네가 아직도 대장이고 주도주이긴 한 겁니다. 나스닥이 강하긴 강한 겁니다. 이 밑바탕에는 엔비디아 같은 게 깔려 있고요.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굉장히 다 이 미국 증시 괜찮습니다. 다만 그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추종한 ETF를 자주 보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전저점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아닌데, 하여튼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쌍바닥을 얘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의미 있는 지지력이 아직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충분히 변동성 여기서 한 번쯤 꼼틀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죠? 한 번쯤 꿈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또 다시 한 번쯤 흔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해서 하락 전환이 아니고 눌림시 매수의 기회가 또 한 번 생길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변동성이 한 번쯤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변동성이 튀어오르면 쌍바닥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지금 미국 증시는 변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작년 7월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막 만들면서 들썩들썩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붕괴를 시켜야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가 레벨업을 하고 더 안정적인 구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 자리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지막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한 번쯤 쿵 하면서 위쪽으로 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조정을 좀 주의해야 된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삐끗 잘못하면 중장기적으로 다중바닥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어때요? 이런 무거운 이동평균선이 벌써 아래쪽으로 쭉 우하향을 하다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뭐다? 힘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얘가 이제 위쪽으로 이제 힘을 빡 써버리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도 심각하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지금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기 지지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때요?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가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안정적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주위에서 봐야 될 자리고, 한 번쯤 튀어오를 수 있고, 한 번쯤 튀어오르면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당분간 또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그런 혼란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해요.
예, 엔비디아 같은 것도 이게 급등을 언제든지 급등을 할 수 있는 핑계만 어떤 핑계든 갖다 붙여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어쨌든 아직까지는 굉장히 양호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굳이 이제 뭔가를 보자면은 엔비디아는 이제 7월 31일 목요일에 시가가 단기 저항인데 이 자리를 쉽게 넘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일단 이런 흐름은 아래쪽으로 빠지려고 이러는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위쪽에 있는 단기 저항을 사거래일 동안 넘어가고 싶어서 저항을 소화하고 있구나라고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 강하긴 강한데 그런 경계는 필요하다, 그죠? 어떤 뉘앙스를 말씀드리는 건지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가 그렇게 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거는 어때요? 지난번 장기적 추세가 장기 상승 추세가 여기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전고점, 역사적 고점인데 여기 부근에도 못 왔죠, 그죠? 부근에도 못 온 상황에서 여기서 단기 고점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이 부분을. 최근을 단기 고점 만들어지면서 고점이 낮아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 극복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은 이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아직은 주식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번 빠지더라도 이게 조정인 거지 이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다. 중요한 지지선을 뭔가를 깨야지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어떤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한번 빠진다 하더라도 밑에 중요한 지지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좋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어디를 못 넘고 있다, 뭐 S&P가 어디를 못 넘고 있다, 반도체 지수가 어디를 못 넘고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매우 위험하지만 하방 베팅을 한 번쯤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석적인 전략이나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하방 베팅의 작은 근거로서 뭐 활용 정도, 뭐 매우 위험하게 하실 분들은 활용 정도 할 수 있다. 다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하방 손절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작은 기준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이제 매우 위험을 감수하고 하실 분들은 이제 어떤 작은 근거 정도는 생긴 겁니다. 작은 진입의 근거 정도. 여기서 이제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깨야 이제 정말 이제 하방으로 뭔가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지금은 아주 작은 그 실마리, 꼬투리 같은 게 이제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언제든지 극복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30년물 채권은 지금 이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찔찔찔찔 흘러내리고 있네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 어쩐지. 하여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은 지금 올해 이 바닥을 많이 확인을 해가지고 어쨌든 위쪽으로 저항도 많이 확인하고 해서 어디 쪽으로든 쉽게 움직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간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어디로든지 방향성만 정해지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만 정해지면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채권이 많이 가면은 주식시장은 많이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은 아닌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잠재적인 폭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혼란스러운 외환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죠. 단기 고점들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한 외환시장, 이런 모습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 미국 경제가 뭐 좀씩 둔화가 되고 있다, 아니면은 또 뭐 전 세계에 또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뭐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뭐 평화가 찾아온다라든가 이제 그런 평화 무드가 살짝씩 나타나고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국제유가 같은 거 하락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의 목표를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의 목표를 크게 보긴 어려운데, 추세적으로 국제유가가 서서히 우하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주 느리게 하락을 좀 하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그런 모습은 좀 보이죠. 그리고 어젯밤에 금값입니다. 골드 금값은 좀 하락을 했지만 오늘 다시 올라와 주면 또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금은 매우 추세가 좋고 강해가지고
일단 오늘 밤에 빨리 5일선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일단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이 시세를 참 더럽게 주긴 하네요. 아무튼 힘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 금은 뭐냐면 아래쪽으로 갈 기회가 여기였거든요. 아래쪽으로 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일단 그래서 위쪽으로 지금 시세가 진행 중이긴 한데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것입니다. 아직은요. 이 지난번에 여기 중요한 자리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도전을 했던 그 지금이 중요한 자리, 이 다섯 번째 올라오면서 고점을 높였다라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좀 금값 상승에 좀 우호적인, 금값 상승에 좀 좋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한국 증시 좀 볼게요. 한국 증시는 이제 오늘 양대 지수가 좀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먼저 코스피를 보자면은 436.6이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436.6, 436.6은 지난 2021년에 만들어 놓은 역사적 저항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역사적 고점은 448.1이지만은 실질적으로 436.6은 그 역사적 고점이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 436.6을 3거래일, 4거래일째 도전하고 오늘 4거래일째에 5일선을 깼습니다. 그리고 긴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이거 조금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하락한 게 하방 배팅의 근거가 등장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시장을 좋게 보긴 해야 되나 지금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방 배팅의 근거가 등장한다라고 하려면은 여기 있는 이런 전저점 라인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이제 좀 하방을 좀 강하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은 이거 뭐냐 쌍고점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오늘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쌍고점 완성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밤 물가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내일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436을 빨리 돌파한 척 해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내일도 부진하고 모레도 부진하고 해서 5일선 아래에서 계속 논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하방 배팅의 자그마한 그런 근거 정도는 될 수도 있습니다. 436.6 얼마를 넘어가면 하방은 손절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작은 근거 정도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이렇게 하락을 한 거는 이거 좀 심상치가 않다. 내일까지 보자. 이런 생각이 좀 그냥 보편적일 것 같습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 봐서 내일도 5일선을 좀 안착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좀 냄새가 좀 꾸리꾸리하다라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매우 강하다라고 보긴 봐야 됩니다. 이 상승의 기울기가 뭐 역시 전 세계 1등으로 상승했던 거기 때문에 이 상승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강한 매수의 힘을 의미를 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라고 하는데 이 상승의 기울기가 이제 차차 이제 이렇게 눕겠죠. 예. 그렇게 눕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좋게 보긴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 비슷한 사례를 여기 20년, 21년에도 찾아볼 수 있긴 있죠. 그때 당시 정말 유동성의 힘으로 강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기울기로 올라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면서 상승의 기울기가 이렇게 누그러지다가 결과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아래로 전환돼 버리는 이런 사례가 보였는데 물론 이번에도 뭐 그렇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사례가 이 최근에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아직은 강하고 어딘가를 못 넘어가네 작은 하방 배팅의 어떤 그 실마리 정도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중요한 지지선을 깨야지 아래쪽으로 뭐 매도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은 의미 있는 매도세는 아니고 이건 이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난다 정도로 좀 봐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지난번에 한번 흠집이 나고 또 한 번 흠집이 날랑말랑한다. 야, 이 냄새가 뭔가 슬슬 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코스피 이야기를 좀 했고요. 코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코스닥은 뭐 아시다시피 코스피와 달리 물론 뭐 코스피도 비슷할 수 있지만 이 만년 박스권이란 말입니다. 한평생 박스권이에요. 코스닥 지수는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훨씬 더 위쪽에 저항도 많고 답답할 수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보다 기초 체력도 좀 약한 상황에서 쌍고점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그 오늘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5일선을 살짝 깼습니다. 한 번은 깰 수 있어요, 그죠? 한 번은 깰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깨면은, 두 번, 세 번 깨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걸 우리 봤습니다. 한 번은 깰 수 있는데 이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깨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그죠?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냄새가 좀 난다. 예. 지난번에 한번 쿵 하고 한번 자국이 났는데 다시 한번 이러네. 야, 심상치 않다. 이 정도 생각. 물론 아직까지는 뭐다, 시장의 힘은 강합니다.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거 봐라, 심상치 않다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이거 봐라, 코스피, 아니 뭐 예를 들어 코스닥 하방 베팅을 하고 싶으면은 이 자리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 자리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하방을 포기해야겠구나 하는 어떤 하방 베팅의 자그마한 실마리 정도가 이제 코스닥에서도 등장했구나 라고 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뭐 풋옵션들은 물론 아직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시장이 아직 강하다고요. 이 풋옵션 같은 걸 보시면 지난번 전저점에 해당하는 자리가 여기죠. 아직까지 이 자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쪽 부근에서, 이쪽 자리 부근에서 또다시 단기 바닥을 만드는 것이, 얘도 어떤 쌍바닥을, 물론 정석적인 쌍바닥은 아니죠. 저점이 낮아지는데 무슨 쌍바닥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비슷한 자리에서 이쪽 자리 부근에서 잘 안 죽는구나, 심상치 않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얘가 다시 지난번 전저점, 붕괴시켰던 이 전저점을 다시 안착하면서 얘가 살아나면은, 그러면 이제 좀 심상치 않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 풋옵션이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어요. 얘가 뭐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이런 거를 기대하시려면 한참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하고 추세가 전환되려면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저기서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고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죠? 모든 추세의 전환이나 이런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풋옵션들이 아래쪽으로 어쨌든 계속 죽고 있어요. 지금 풋옵션은 어디가 바닥인지를 아직도 확인을 못하는 과정 중입니다. 물론 언젠가 바닥을 확인해서 얘도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추세적인 하락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죠. 아무튼 그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그래요, 그죠? 약간 좀 이 쌍바닥 비스무리한, 좀, 그죠? 어딘가에 지키네. 심상치 않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막 지금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거 봐라, 여기 어딘가에서 지키고 있네. 시장의 변동성이 또 커지려나? 이런, 그죠? 가벼운,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뭐 냄새가 난다, 요 정도로 오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 내용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겠죠, 그죠? 사실 지금 한국 증시는 주도주 친구들, 뭐 예를 들면 방산이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시장을 쭉 끌고 올라갔는데, 주도주들이 최근에 주도주들의 흐름이 좀 둔화가 됐고, 주도주들이 둔화가 된 사이에 역배열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을 또 견인을 했죠. 역배열 종목의 대표적인 거라면 2차전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2차전지들이 막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줬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차전지라든가 이런 역배열 친구들이 움직이는 거는 이 시장의 어떤, 그죠? 물론 역배열 친구들도 움직이고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시장의 건전성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역배열 친구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뭐 지키고 이런 모습은 사실 좀 힘이 약하다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역배열 친구들은 올라와 봐야 또 자빠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역배열 친구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왔는데 이 친구들이 또 자빠지면은 시장도 힘들어지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아직까지 뭐 코스피에 있는 주도주들이나 뭐 주도 업종들이 다 뭐 박살나고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시장이 좀 들썩들썩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쌍고점을 만들거나 뭐 상승이 둔화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역배열 종목의
역배열 종목의 대표라면 뭐 삼성전자 같은 걸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뭐 71,400원짜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길 계속해서 못 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런데 쌍고점 가능성이 얘도 좀 냄새가 솔솔 좀 나긴 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가 필요합니다. 돌파 한착 하면 다행이지만 돌파 한착 못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7만 뭐 1000 얼마에서 계속 사람들이 팔아제껴서 여기를 못 넘어가네. 쌍고점 가능성 있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역배열로 올라오던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도 아직은 괜찮지만 고점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거 모멘텀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최근에 잘 나가는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그죠? 잘 나가는 친구들을 추종하는 그런 ETF인데, 이 움직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 ETF는 어떤 주도주들을 추종한다. 뭐 주도주들의 건강 상태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주도주들의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얘네도 보시면 고점이 찔끔찔끔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간 조정이에요.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그죠? 고점이 낮아지는 등 좀 심상치 않은 냄새는 좀 납니다. 그래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하고 뭐 그러면서 평화 무드가 뭐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그죠? 한국 증시 어떤 방산 이런 것들이 끌고 올라가는 한국 증시에는 오히려 좀 도구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점들이 좀 그 코스피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있는 것 같다. 물론 아직은 괜찮지만은 냄새가 조금 더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아직까지 뭐 냄새만 좀 나는 거지 뭐가 심각하게 꺾이고 아직 그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가볍게 좀만 좀 보고 마치자면은 뭐 중국 증시인데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중국 증시 상승 목표치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여기 상승 목표치가 여기인데 파란색 선이 이제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붙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뭐 어떤 당장 대놓고 위험신호 이런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것도 보시면 여기가 전고점인데 이 자리 돌파 한착 했잖아요. 레벨업 됐다라고 봐야 되고 좋게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좋긴 좋아요. 아직까지 좋긴 좋은데 뭐 둔화되는 조짐들이 나타나는 게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건 경계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럽 증시는 오래전부터, 독일 증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기간 조정이죠. 중요한 지지선을 깨야 아래로 가는 거죠. 어쨌든 근데 지금 잘 나가는 증시도 있긴 있는데 이 안 좋은 냄새들이 풍겨오고 있으니 경계하자,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